비르예르 방예르는 길 건너편 나지막한 벽돌집에 살았다. 병원에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다. 미카엘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지 않았다. 세셀리아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다. 비르예르 방예르는 그의 리스트에 적힌 인물 중 백지와 같은 존재였다. 1939년생이니 레베카 야콥슨이 살해되었을 때는 10살밖에 안 됐다. 그러나 하리에트가 실종되었을 때는 27의 청년이었다. 닉크 방예르의 말에 의하면 비르예르와 하리에트는 왕래가 거의 없었다. 비르예르는 옵살라의 집에서 자랐으며 후에 방예르 그룹에서 일하려고 에데스타드에 왔지만 몇 년 후 회사 일을 그만두고 정치에 투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레나 안드레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옵살라에 있었다. 미카엘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예감할 수 있었다. 에데비의 전 목사였던 오토 팔크는 에리트가 실종되었을 때 36이었다. 지금은 73으로 헨리크 방예르보다 젊지만 지적 상태는 훨씬 형편없었다. 헨리크는 그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 제비를 찾아갔다. 시의 반대편에 흐르는 강 둔치에 자리 잡은 건물이었다. 미카엘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팔크 목사와의 면회를 요청했다. 늙은 목사는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카엘은 그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팔크 목사는 하리에트 방예르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을 대자 귀여운 소녀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미카엘은 목사가 37년 전부터 그녀가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지워버렸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에 대해 말하는 투가 방금 그녀를 보고 온 것 같았다. 미카엘이 하리에트가 실종된 날에 일어난 일들로 화제를 돌리자 목사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는 미카엘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미카엘이 하리에트의 신앙 문제로 화제를 돌렸을 때 팔크 목사는 생각에 잠겼다. 어두운 구름이 드리웠다. 당신은 누구냐 물었다. 자기를 소개하자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 애는 아직도 찾고 있어. 선생이 좀 조심시켜 주시오. 뭐에 대해서요? 그 애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읽고 수피시엔티아 스크립투라에를 이해해야 하오. 그녀가 솔라 피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뿐이야. 요세프는 그것을 제외했어. 그것들은 한 번도 정경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어 목사는 그에게로 몸을 굽히더니 속삭였다. 난 그녀가 가톨릭이라고 생각해요. 마법에 심취해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 그녀를 인도해줘야 해요. 그녀가 오순절 교회 교리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녀는 금지된 진리를 찾고 있어.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오. 미카엘은 대략 오후 2시경 섬에 돌아왔다. 세실리아 방예르의 집에 들러 두드렸으나 헛수고였다.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봤지만 대답 없다. 오후 4시경 미카엘은 마르가레타 스트란드 목사 집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적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가레타 스트란드는 미카엘 연배의 갈색 머리 여자로 청바지와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수산네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오토 팔크 목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미카엘은 오토 팔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려주고 생각을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곳 해대비에 부임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팔크 목사님과 만난 적이 없죠. 그분은 그 전에 은퇴하셨죠. 보수적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분이 선생에게 한 말은 이래요.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에만 의지해야 하며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수피시엔티아 스크립트라 라는 뜻이에요. 전통적 기독교인들에게 이 표현은 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함을 의미하죠. 솔라피데는 순수한 신앙을 뜻해요.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죠. 별로 특별한 것은 없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당신에게 지식을 주며 신앙을 보장한다. 정도의 뜻이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죠?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아신 어떤 사람에 대해 질문하던 중이었죠. 그 사람이 신앙적 추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발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더 말했다고 하셨죠. 즉 요세프는 그것들을 분명히 제외했어. 그리고 그것들은 한 번도 정경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라고 했죠. 혹시 그분이 요세프가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카엘은 집 뒤 정원에 앉아 외경을 뒤적이며 2시간을 보냈다. 도달한 결론은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과연 아리에트 방예르가 그처럼 열렬한 신자였을까? 성경 공부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그녀가 실종되기 1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1년의 살인사건들과 몇몇 성경 구절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후 그녀는 외경까지 읽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톨릭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혹시 그녀는 지금 미카엘 블롬크비스트와 리스베트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조사를 진행해 나갔던 것이 아닐까. 그녀의 흥미를 자극한 것은 신앙 그 자체보다 어떤 연쇄살인범이 아닐까. 발크 목사가 이렇게 암시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상념은 에리카로 인해 방해받았다. 베크만과 다음 주에 휴가 떠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어디 가는데? 뉴욕. 베크만이 거기서 전시회를 갔거든. 잘 갔다 와. 베크만에게 안부 전해주고. 밀레니엄 다음호는 벌써 준비됐고 그 다음호도 다 끝냈지. 나로서는 자기가 봐줬으면 좋겠지만. 알았어. 난 딸만을 믿지 않아. 하지만 요즘은 말썽을 피우지 않아. 미카엘은 5차례나 세실리아 방예르와 접촉하려고 시도했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 연락해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위경을 덮었다. 그리고 트레이닝복을 걸치고 조깅했다. 먼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로 가다가 숲쪽으로 방향을 들었다. 요새에 당도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벙커 근처에 서서 스트레칭이 열중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다. 동시에 그의 머리 몇 센티미터 위에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혔다. 머리에 통증이 느껴졌다. 영혼과도 같이 느껴지던 순간 미카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점원으로 몸을 던졌다. 두 번째 탄환은 그가 몸을 던지는 순간 발사됐다. 미카엘은 머리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방어진지 한가운데다. 좌우로는 좁은 통로가 나 있다. 위에서 우통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과거 키루나의 보병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의 소리 같은 소리였다. 이봐, 블롬크비스트. 종아리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으면 머리를 숙이란 말이야. 아돌프손 대위에게 받은 20년 전의 훈련이 떠올랐다. 그는 그렇게
60m를 뛰어내려간 다음 멈췄다. 숨은 턱에 닿았다.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다. 다시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시각은 움직임을 더 빨리 인식하는 법이다. 이동할 때는 천천히 움직여라. 적이 아무리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소용없어. 그가 제군을 보지 못하는 한 제군들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미카엘은 웨스테르고르덴 농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와 있었다. 그리고 40여 미터 전방에는 예치고 가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숲이 있었다. 참호에서 나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몸을 노출시켜야 했다. 갑자기 관자놀이 근처에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흘렀다. 보통 두피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여기까지 생각한 미카엘은 상황에 정신을 집중했다. 총알 한 발은 실수로 발사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알은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리를 뜨는 것이다. 그는 아까 내가 도주한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를 것이다. 그는 장총을 들고 있을 것이다. 제군들이 궁지에 몰렸을 경우에는 적보다 먼저 행동하라. 그렇다.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이 낫다. 미카엘은 기회를 노리며 주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경사지를 뛰어내려갔다. 세 번째 총성이 울렸다. 한참 빗나갔다. 다음 순간 그는 다이빙하듯 커튼처럼 펼쳐진 관목숲으로 몸을 던지고 굴렀다. 저격수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50m를 간 그는 귀를 기울였다. 미카엘은 100여 미터를 뱀처럼 기어갔다. 그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미카엘은 다시 덤불 아래를 기어가 웨스테르고르덴 농장의 목초지 울타리에 이르렀다.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오솔길이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주위를 보았다. 정면으로 펼쳐진 경사지 400m쯤 내려간 곳에 농장 건물들이 보였다. 목초지 위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는 슬그머니 다시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소나무가 서 있는 숲까지 기어갔다. 그렇게 농지를 빙 둘러 남산에 이를 수 있었다. 산을 넘어 마을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정상에 올라 해대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미카엘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군날은 일손은 우통을 벗은 반바지 차림으로 정원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헨리크 방예르의 집에는 가정부만 있을 터이고 하랄드 방예르 집은 괴괴하기만 하다. 갑자기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이사벨라 방예르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대화하는 중인데 예르다 방예르였다. 1922년생으로 건강이 안 좋은 그녀는 아들 알렉산데르와 함께 헨리크의 집 뒤쪽에 살았다. 세실리아 방예르의 집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집에 있군. 세실리아 방예르 정도의 여자라면 총을 다룰 수 있으리. 마틴 방예르의 집 앞 마당에는 그의 차가 서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프로데? 알렉산데르? 그는 산을 내려왔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로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이 열려 있었다. 리스베트가 보였다. 리스베트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몸이 굳었다. 피를 본 것이다. 두피에 난 상처일 뿐이야. 그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수건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고 쏟아져 내리는 샤워 물 아래 섰다. 이 개자식아, 네가 누구든지 꼭 찾아내서 반드시 잡고 말겠어. 리즈베트가 그의 팔에 손을 대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살벌한지 그녀는 물러섰다. 샤워를 마친 미카엘은 반창고를 붙였다. 엄청난 분노에 몸이 떨렸다. 세실리아 방해를 집으로 걸어가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당신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피를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합시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 있어. 여기 문 앞에서 얘기하든지. 머린 왜 그래? 당신은 내가 하리에트 방예르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는 일이 헬리크 씨의 정신치료를 위한 심심풀이한 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지금부터 1시간 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어. 세실리아 방예르는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미카엘이 말했다. 세실리아, 당신이 왜 나를 피하는지 상관없어. 앞으로 절대 당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거야. 사실 지금 심정은 당신이든 방예르 집안의 그 어떤 작자든 모두 내 기억에서 버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물어봐야 해. 대답해줘. 첫째, 1시간 전에 당신 어디 있었지? 1시간 전에는 헤데스타드에 있었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증인이 있어? 모르겠어. 둘째, 당신은 왜 하리에트 방예르가 실종된 날 그녀 방의 창문을 열어놓았지? 뭐라고? 내 말을 알아들었을 텐데. 헨리크 씨는 여러 해 동안 하리에트가 사라진 그 몇 분 동안에 그녀 방의 창문을 열어두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었어. 뭐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진. 미카엘은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다고 느꼈다. 그날 섬에는 모두 60명이 있었어. 그중 26명이 여자였어. 금발머리는 5명이었고 하지만 빨간색 원피스 여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 그녀는 사진을 보았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게 나라고? 당신이 아니라면 이게 누구라고 말할지 궁금하군. 어쩌면 벌써 몇 주일째 가지고 있었지만 헬리크나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 당신이 용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였어. 하지만 당신에게서 대답은 들어야겠어. 대답해주지. 그날 나는 하리에트의 방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녀의 실종과 관계가 없어. 자,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 리즈베트는 미카엘을 헤데스타드의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을 나온 미카엘은 경찰에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로 고민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섬에 돌아왔을 때 이미 어두운 밤이 되었다. 리즈베트가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실행하기에 알맞은 시각이었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꼭 식탁 위에 올렸다. 그녀는 먼저 배터리로 작동되는 동작 감응 감시기 4개를 집 주변에 설치해 놓은 뒤 누가 접근하면 미카엘의 방에 설치된 라디오에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세 번째 감시 카메라를 현관문 위에 있는 새 집 속에 숨겼다. 그녀는 밑면에 압력 반응기가 부착되어 있는 신발 흙털개를 현관 앞에 깔아놓았다. 누군가가 동작
감시기에 포착되지 않고 집 앞까지 오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것을 밟는 순간 경보음이 작동할 것이다. 빈틈이 없군. 또 한 가지,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조깅을 삼가하는 게 좋겠어. 이 일은 하나의 역사적 흥미거리 정도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현관에 죽은 고양이가 있고 저녁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죠. 어떤 자가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단 얘기죠. 23장 미카엘은 아침 6시에 잠에서 깼다. 몸에 문신이 대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았다. 등의 용과 목에 말벌 말고도 안쪽 발과 왼쪽 허벅지 주위에는 금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 미카엘은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와 커튼을 바로잡았다. 화장실에 갔다가 고양이 걸음으로 돌아와 리스베트를 깨우지 않고 누웠다.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죠? 우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해답을 찾아봐야겠지. 데이터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아는 거겠지. 우리가 아리에트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숨어있던 연쇄살인범을 발견해냈기 때문인가? 두 사실은 연결되어 있겠죠. 만일 아리에트가 연쇄살인범의 존재를 발견해낸다면 그자는 반드시 그녀의 주변 인물이었을 거야. 1960년대 그녀 주위에 있던 인물들을 볼 때 잠재적 용의자는 20명이야. 하지만 지금은 하랄드 방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져버렸지. 하지만 그에게 혐의를 두기는 어려워. 아니 넘은 반송장 노인네가 날 죽이려 하기는 힘들지. 이렇게 지금은 모두 늙어버렸지. 반대로 비교적 젊은 축들은 살인범이 활동했던 1950년대에는 너무 어린 나이지. 하지만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랄드와 세실리아 같은 그건 아닐 거야. 그녀는 창문에 보인 여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단언했는데 난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누구죠? 마을 사람 전체가 사고를 구경하러 나왔을 거야.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긴 금발머리에 밝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세실리아 방에르는 수많은 사진들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여기서는 이사벨라와 얘기를 나누고 또 여기서는 발크 목사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둘째 삼촌인 그레이에르 방예르와 함께 있군요. 잠깐, 여기서 그레이에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이건 하셀블라드 카메라 아니야? 그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진 무더기가 있다는 말이군. 내가 가설을 세워보죠. 이런 건 어때요? 늙은 세대 중 누군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의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즉, 이 사건엔 두 사람이 숨어있는데 그들은 함께 작업하지 않는다. 살인범은 오래전에 죽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는 우리를 몰아내고 싶어할 뿐이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경우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이건 과거의 살인사건들에 대한 직접적 암시야. 도사라는 희생의식율법에 대한 패러디라고 할 과거의 살인들의 재판이지. 리즈베트는 말했다. 우린 아까 그가 성경 구절을 패러디한다고 말했었죠. 그가 토막을 낸 건 고양이였죠. 하지만 성경에서처럼 소를 잡을 순 없겠죠. 중요한 건 그가 성경에 적힌 율법의 기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해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 교회당 쪽으로 갔다. 미카엘은 교회당 문이 열쇠로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자는 단단히 미친놈이야. 그자의 머리가 정상이었다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 해도 차고에서 그 질서를 했겠지. 하지만 이제는 교회당의 감언 묘당으로 갔지.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보라고.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여름철이야. 게다가 공동묘지길은 해 대비 사람들이 지름길로 야영하는 길이고, 그제가 문을 닫아놨다 해도 고양이를 잡을 때 소리가 났을 거고 태우는 냄새가 상당히 났을 거야. 남자라고 생각하나요? 세실리아 방에르가 블로토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잖아. 리스베트는 으쓱했다. 사실 나는 이 집안 사람 중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프로데나 헬리크까지 포함되죠. 그들은 모두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나는 어떻게 하다가 너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게 됐어. 근데 네가 해커라는 사실은 몇 사람이나 알고 있지? 아무도 없어요.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정말 나랑 뜻이 맞아서 여기 남아있는 건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를 믿고 있느냐고. 현재로선 그래요. 그럼 디르크 프로데 집까지 산책이나 하자고. 디르크 프로데의 아내가 리스베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리스베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원을 가리켰다. 프로데는 달랐다. 리스베트를 본 그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올살란데르 양. 반갑네. 리스베트는 의심적인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난 보수를 받고 일했을 뿐인데요. 온몸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덮인 25살 처녀에게 그것도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도 없는 일에 정중히 사과하는 디르크 프로데. 놀라운 모습이다. 프로데가 미카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마에 그건 뭐죠? 얘기해 주었다. 완전히 미친 짓이군. 미안하지만 이 일은 이제 중단해야겠소. 두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엘리크 회장님에게 말씀드려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소. 앉으십시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어? 내가 아는 사실은 지금 나와 리스베트가 목표물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가 놀라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죠. 저체 방해르 집안의 가문 묘당 열쇠는 모두 몇 개이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르겠소. 리스베트는 방해르 그룹에 관련된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째레로 훑어보았다. 1949년부터 시작하여 살펴나갔다. 문제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기간 동안 방해르 그룹은 거의 매일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쯤 되었을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문헌보관실 책임자인 보딜 린드그렌을 찾아가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방해르 그룹의 지사 및 공장의 전국 분포 상황을 보여주는 표가 없냐고 물었다. 보딜 린드그렌은 리스베트에게 싸늘하고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아무 관계도 없는 외부 인사가 그룹의 신성한 문헌을 뒤질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디르크 프로데에게 지시를 받은 터라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그룹과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차례로 찾아내기 시작했다. 1957년 사건, 란스 크로나의 라셀룬데가 살해된 시체가 되었을 때 VC 건설이 수백만 크로나에 달하는 이 도시에 복합상가 신축공사 계약을 따낸 바로 다음 날이었다. VC란 방예르 칼렌 건설을 의미한다. 방예르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이 지방신문은 계약에 서명하기 위해 이 도시를 방문한 고트프리드 방예르와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었다. 저녁 7시 미카엘은 집안에서 서성거렸다.
하리에트가 실종된 날, 마틴의 시간 사용을 적어놓은 엘리크의 기록을 꺼냈다. 1966년 마틴 방예르는 웁살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었다. 웁살라 레나 안드레손 17살의 여고생, 머리가 기름에게서 분리되게끔 토막을 내라. 마르틴은 그날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헬리크에게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헬리크가 적어놓은 것을 보았다. 마르틴은 내성적 소년이었다. 그의 부친이 익사했을 때 모친 이사벨라는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시켜준다는 취지로 그를 웁살라에 보냈다. 그는 웁살라의 하랄드 방예르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랄드와 마르틴. 에데스타드의 가족 모임을 위해 온 가족이 오던 날 자동차 자리가 부족해서 마틴은 따라와야 했다. 하지만 기차마저 놓치는 바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늦게 도착했고 따라서 다리 반대편에 발이 묶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 섬에 온 것은 저녁 6시경 배를 타고서였다. 또 그렇게 섬에 들어오는 그를 맞은 사람 중에는 엘리크도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엘리크는 하리에트의 실종과 관계가 있을 혐의자 리스트에서 그를 맨 밑줄에 적은 것이다. 마틴 방예르는 그날 자신이 하리에트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거짓이다. 그의 주장과 달리 이날 일찍 에데스타드에 도착했고 역 앞거리에서 자신의 누이와 마주쳤던 것이다. 미카엘은 40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사진들을 통해 그의 거짓을 반박할 수 있었다. 하리에트 방예르는 오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섬으로 돌아와 엘리크 방예르와 면담을 가지려 했지만 그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종되었다. 넌 뭘 말하려고 했던 거지? 웁살라 이야기? 하지만 웁살라의 레나 안드레손은 너의 목록엔 없었잖아. 아직 미카엘에게는 이야기가 풀리지 않았다. 하리에트는 3시경에 실종됐다. 그리고 마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는 다리 건너편에 있었다. 그때 섬에 있던 하리에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럼 공범이 있었단 말인가? 아니타 방예르? 문안을 통해 엘리자베트는 그럼 내에서 고트프리드 방예르의 위치가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변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1927년생 20살 때 이사벨라를 만났고 그녀를 임신시켰다. 1948년 마틴 방예르가 태어났고 두 남녀는 결혼을 했다. 리즈베트는 살인사건과 방예르 그룹의 두 번째 연관성을 찾았다. 고트프리드 방예르는 칼스타드로 가서 현지의 목재회사를 인수하는 협상에 참석했다. 그 다음날 촌부 마그다 로비사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세 번째 연관성을 발견했다. 1962년에 유데발라 사건이었다. 레아 페르손이 실종된 날, 그 지역의 한 신문은 항만의 확장 공사 문제로 고트프리드와 인터뷰를 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리스베트는 고트프리드가 8개의 살인사건 중에서 5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 며칠 전으로 현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1949년과 54년 사건의 경우는 연관성이 없었다. 리스베트는 신문 기사에 나온 그의 사진을 보았다. 1949년 고트프리드는 22살이었어.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사건은 그가 살고 있는 에데스타드에서 일어났지. 방예르 그룹의 직원이었어.
이전에도 두 사람은 만난 일이 있었을까? 미카엘은 마틴에게 달려가 질문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이성적 행동이 아니다. 그의 의심대로 마틴 방에르가 자기 누이와 웁살라의 소녀를 살해하고 며칠 전에 미카엘까지 죽이려 했던 놈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리라. 하지만 마틴 방에르는 강력한 자석처럼 미카엘을 잡아당겼다. 만일 그가 미카엘이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또 그럴듯한 구실을 대고 그를 방문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예를 들어 고트프리드의 방갈로 열쇠를 돌려준다는 핑계 같은 것 말이다. 결국 미카엘은 대문 빗장을 걸고 꽃 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하랄드 방에르의 검은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나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스발라의 집도 컴컴했다. 세실리아는 집에 없는 듯했다. 방게르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두 집에는 불이 꺼져 있다. 마틴 방게르의 집 앞까지 왔지만 어떻게 할 줄 몰랐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리스베트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을 껐다. 지상층 방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미카엘은 잔디밭을 질러가 부엌 창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미카엘은 차고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목공 작업대 위에 있는 엽총용 탄약 상자였다. 작업대 아래로 내려간 시선은 바닥에 휘발유 2통이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오게 미카엘. 마틴 방에르가 보였다. 그렇게 여길 오고 싶었나? 안녕 마르틴. 참고로 알려주겠는데 이건 권총이야. 서툰 짓은 하지마. 난 와야 했어. 당신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았으니까. 자, 이 문으로 들어오게. 오른쪽 문을 열어. 지하실이다. 보일러실이 있었다. 마르틴 방게르는 그를 왼쪽 방향으로 인도했다. 자, 열어. 미카엘은 문을 열었다. 지옥문을 열었다. 자네는 아버지를 숭배하는 것 같군.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내가 14살 때 입문시켜 주었지. 우데발라의 레아 페르손 얘기로군. 그래, 그때 나도 있었어. 구경만 했지. 1964년 론네브이 사라비트. 그때는 16이었는데 처음 내 몫으로 여자 하나가 주어졌어. 고트프리드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했지. 오 맙소사. 자랑하고 있어. 사이코패스. 이 모든 게 병적인 행위라는 건 알고 있나? 자넨 모를 거야. 누군가의 생과 사의 통제권을 지니고 있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자들을 죽이면서 기쁨을 느낀 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난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는 강간범에 가깝지. 왜 사람을 죽이지? 그건 내 선택이야. 물론 우리 둘이서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으네 그러네 하고 떠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변하진 않아.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나? 인간이란 대단한 게 아니야. 큰 세포들과 피와 각종 화학성분들을 묶어놓은 피부 보따리야. 그중 아주 드문 녀석들만 역사 이름을 남기지.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질 뿐이야.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 대해 나는 꼴리는 대로 선택한 거고. 왜 여자들을 죽이나? 우리는 일테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죽이는 부류에 속하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런 도락을 즐기는 게 나 혼자만 아니기 때문이야.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강렬한 삶을 살지. 하지만 하리에트는 왜 죽였나? 자네 친동생인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하고 살란데르, 너희들이 하라는 게 뭐냐고. 머리를 놔줘. 말할 수가 없어. 단도를 뽑아들었다. 찔러버릴 듯한 표정이다. 이런 제기를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자네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일어나더니 곰곰이 생각하면서 칼을 떨어뜨리고는 웃었다. 아리에트, 그 망할 년의 아리에트 얘기로군. 우리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해봤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편일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계집이었어. 알고 보니 헨리케에게 고자질하려고 하더군.